국내와 해외 이슈 하나씩 짚어드렸고요. 이번에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호석 이사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간밤에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네, FMC 의사록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외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룸버그의 기사입니다. China is hiding more and more data. 이번에 중국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더해서 숨기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킥박스로 자세히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에 급증하고 있는 이 청년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를 중단하기로 한 중국의 이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시아 거대 국가가 민감한 정보를 점점 더 제한하고 있다라는 최근의 신호고요. 특히 중국 경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에서 24세의 실업률은 6월에는 21.3%를 기록한 이후 다시 높은 실업률로 떨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의 5분의 1이 실직 상태라는 것은 사회 안정 유지에 집착하는 집권의 공산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통계이기도 한데 중국 경제가 2023년 경제 확장 목표에 대한 수많은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조금 더 광범위한 데이터가 대중 소비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이데올로기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은 바이든 정부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겠다 판단되는 데이터를 보호하려는 동기를 부여받았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킥박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공개가 좀 제한됐던 몇 가지 데이터 세트들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청년 실업률, 경제랑 노동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모델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정부의 판단이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 판매인데 개별자들이 매입한 토지의 양과 지불한 가격을 보여주는 숫자가 월간 발표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런 감소는 주택 위기가 앞으로 정부가 말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통화 보유고인데 또 다른 흥미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정부가 공식 외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인데 2017년 이후 놀랍게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같은 기간 동안 점점 더 큰 무역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고가 증가했어야 하는데 미국 무역과 그리고 재무부 관리였던 브래드 세서는 실제로 외환 보유고의 절반이 숨겨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중국 왜 계속 데이터를 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떤 이유들이 작용을 한 건가요? 이게 이제 데이터를 중국이 숨기고 있다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관계를 예를 들면요. 이제 둘이 이제 싸울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나는 이런 상황이야라는 걸 오픈할 수 있으면 그래도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뭔가를 숨기기 시작할 때 요거는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거죠. 말을 서로 이게 하지 이제 않고. 말을 서로 하지 않고 왜 자꾸 핸드폰을 가리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왜 카톡을 숨겨?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혹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청년 실업률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왔던 수치가 21% 이렇게 나오니까 야 그러면은 청년의 5분의 1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한다는 얘기니 이건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게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고 일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는데 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1980년대 당시에 민주화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일자리가 없다.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화의 열망을 키웠던 거거든요. 그럼 중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냐. 나는 공부를 할 만큼 했는데 일자리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나중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아마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준비한 그림을 이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청년 실업률, 토지 판매, 통화 보유고 뭐 등등 이런 지표를 가리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요. 네. 이 그림은 지금 이제 높은 산이 그려져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높네요. 2010년에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한 8만 개 정도 됐죠. 그런데 이 지표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네. 시진핑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금은 2만 개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앞서 제가 비유로 자꾸 가리는 게 많은 거예요. 점점 뭔가를 공개하지 않고 내 거를 숨기는 이런 이야기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쟤네들 지금 물건 팔아가지고 돈 저렇게 많이 받아가는데 저거 다 어디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상황을 일단은 중국 자체적으로 스스로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지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소비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지난주에 제가 중국의 상황을 말씀드릴 때 중국은 이거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 오늘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연준 이야기하고 미국 이야기하고 사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이거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환경이 중국에 영향을 안 주냐? 당연히 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와,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른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 게 중국의 저축률이요.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 저축률이 높다는 얘기는 야, 저축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심리일 때 저축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 받았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 그럼 다 쓸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미래가 너무 걱정되는 거야. 내가 이 100만 원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내가 쌓아놔야 내가 그래도 나중에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 쌓아놓겠죠. 저축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비라는 측면, 경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안 좋은 건데요. 중국의 저축률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투자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투자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컨트리 가든 이슈도 부동산 문제가 이게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 이렇다 보니까 중국도 과거의 일본처럼 아주 심각한 오랜 침체 구간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중국의 수출인데요. 이것도 이제 월 초에 나왔던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마이너스 14% 감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중국의 수출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경제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그럼 얘네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거 좀 구조적인 거 아닌가? 얘네들 중국 자체적인 문제 아닌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국에서 공장을 빼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확인되면서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면 중국의 상황은 지금 생각보다 안 좋은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소비, 그리고 투자, 그리고 수출 다 안 좋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심리입니다. 앞서 제가 왜 이 헤드라인을 제가 왜 자꾸 가리느냐라는 걸 가져왔던 이유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는 경기가 좋아질 거야. 정부가 저렇게 잘하고 부양책을 쓰니까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 정부가 올해 우리 리오픈합니다. 우리 경기 좋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됐죠. 그리고 부양책을 부동산 부양책을 쓰겠다. 부동산 이제 좋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안 좋아졌죠.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중국 신뢰가- 정부가 못하면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우리 중국을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중국 쌤통이다.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외신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보면요. 중국이 안 좋아지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안 좋아지는 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다음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자 이제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더 오랫동안 괴롭히느냐 이것에 따라 달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를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할 것이냐. 혹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에게 취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 있죠. 디커플링, 디리스킹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사실은 중국이 수출 못하도록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은 미국이 얼마나 이게 목줄을 세게 잡고 있다가 살짝 놔줄 거냐 말 거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느냐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뒤에 말씀드린 의사록은 미국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안에 있는 기업들도 미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숨기고 있는 만큼 나머지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상생의 나래를 더 펼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 내부적인 문제를 다뤄봤다면 미국이 얼마나 중국의 목을 조일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외신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도 블룸버그에서 나왔고요. Fed saw significant inflation risk. 이번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봤다는 제목입니다. 킥박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연준 당국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재확인하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일부 당국자들로부터는 지나친 긴축이 불필요한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라는 경고도 양면적으로 확인이 됐죠.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참가자들은 금리 인상을 재개하면서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를 훨씬 상회하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상당한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고요. 최근 강세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도 이러한 긴축 경제에 대한 경계감을 뒷받침해주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앞으로 투자자들의 눈길은 이제 다음 주 기대하고 있는 잭슨홀 미팅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제롬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관건이 될 텐데요. 그 시그널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에 연준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AI와 연관돼서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블룸버그에 보면은 블룸버그도 AI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한테 시키는 겁니다. 자, 의사록에 나와 있는 문장들 중에서 매파적으로 나온 게 얼마나 되고 아니면 비둘기파적으로 나온 게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이 그림에서 이제 갈색인가요? 갈색으로 이게 뾰족하게 튀어 올라온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매파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단어들 혹은 문장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어요. 라는 이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의사록을 AI가 평가를 해보니까 이거 좀 매파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각하게 매파적이냐 그러면은 검정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은 살짝 꼬리가 올라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심각하게 매파적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매파적인 단어들이 문장들이 좀 많아졌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어떤 단어가 매파적이었냐라고 하면은 앵커님께서 초반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significant라는 단어예요. significant가 이게 한국말로 하면 어떤 표현이죠? 이게? 상당하게, 상당한. 상당한. 이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significant가 아니고 soft 뭐 이런 단어가 있었으면 어떨까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좀 이 정도면 뭐 이런 맞아요. 느낌. 근데 이제 상당한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 걸리는 거죠. 앞서 제가 이제 중국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주 결단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통해서 중국의 목줄을 재고 있다가 살짝 놔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이게 소프트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그래 그러면 금리를 이제 조금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이 리스크도 생각보다 크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좀 주가가 이 부분을 좀 반영하면서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코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유의미하게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어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아직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리세션 없어. 이게 또 이제 우리 고민을 깊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미국에 경기 침체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 미국 경기 침체 없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미국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것은 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있으면 뭐 한 30% 정도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가 없다면 그렇게 조정이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에서 7% 조정을 받았는데 10% 내외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다. 경기 침체만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주가가 빠지는 거는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제 최근에 발표된 지표를 보면은 어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숫자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 GDP 나우라는 곳에서 3분기 GDP가 얼마나 될 건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게 무려 5.8%나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그래서 금리가 너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은 우려가 될 수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5%가 넘었다라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미국과 중국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얼마나 목줄을 조일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